책은 206페이지 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문제 안 나눠 드릴게요. 그냥 각자 풀어보시고 문제 따로 풀거나 이런 거 안 할게요. 왜냐면 문제를 미리 문제를 드리고 시험 보고 해설해 드리고 하니까 3시간 끝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 안 나눠 드릴게요. 문제 안 나가거나,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내보내는데 그냥 해설 달려 있으니까 해설 보고 각자 풀어보세요. 따로 시간 안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게요. 양거로 4번. 점포의 종류와 입지에서 점포의 종류와 입지. 얘는 1번의 입지 유형별 점포라는 거와, 그러니까 수업을 앞으로는 4교시까지 한다고요. 4교시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3교시까지만 수업하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어드리니까 저도 바쁘고 사실. 그리고 뭐 3교시까지만 수업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3교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 나눠드릴게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문제 나눠드리고 수업 시간에 언급할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풀어드리는 정도로 하고, 아니면 각자 풀어보시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양가로 4번에 가면 점포의 종류와 입지에서 1번에 입지 유형별 점포 돼 있고 2번에 점포의 상점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입지 유형에 따른 점포하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거는 뭐 구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7개를 뒤섞어서 시험 문제 내버리니까. 그래서 그 입지 유형별 점포라는 건 입지하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그 상점에서 파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분류한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지 유형별 점포 중에 제일 세 번째 있는 산재성 점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동일 업종의 점포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 있을 때, 흩어져 있을 때 유리한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들이 모여있지 않아야 유리한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는 세탁소나 자파상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됐었던 지문은 세탁소하고 자파상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자파상이라는 거 요즘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그래서 개념은 이름에 다 나와 있죠. 흩어질 산, 모일제, 뭐 성질을 갖는 점포 이러니까 그냥 동일 업종의 점포가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점포. 그러니까 그건 이름에서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어떤 것들이 이 점포에 해당하는지 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갖고. 그거의 반대말이 집재성 점포예요. 집재성. 집재성 점포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모여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든 상관은 없는데 얘가 어떻게 있어야, 한 군데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가구점, 또는 뭐 요즘에 못 사러 많이 가시는 아울렛,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집재성 점포다. 그 다음에 그 집재성 점포랑 구별하셔야 될 게 집심성 점포인데, 얘는 다른 거와 다르게 동일한 업종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동업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심에 위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 부르고,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이는 위치가 국부적 중심지라는 데에 모여야 유리한 점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부적 중심지라고 하는 건 그 국부적 중심지가 도심이 아닌 외곽에 있는 소도시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국부적 중심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여야 유리한 점포가 국부적 집심성 점포예요. 그래서 집심성 점포의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의 대표적인 예가,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기구점 같은 거 생각하세요. 농기구점. 그럼 농사 짓다가 뭐 예를 들면 농사 짓다가 삽자루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이걸 사러 뭐 시내 한복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편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로 어디에 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외곽에 있는 중심지들에 입지한다는 거죠. 그걸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 불러요. 그래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내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예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 얘는 그 각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분류한 거니까, 편의품점은 이름 그대로 편의품을 파는 상점, 선매품점은 선매품을 파는 상점, 전문품점은 전문품을 파는 상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선매품이 뭐고 편의품이 뭐고 전문품이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편의품은 그 상점의 이름에서 품자를 빼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상점이죠.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편의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필수품입니다.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뭐다? 편의품점.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멀면 안 돼요, 멀면. 그래서 가까운 데 입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고를 선. 그래서 개념 보시면 고객이 여러 상점을 통하여 비교하여 구매하는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고객이 여러 상점을 통하여 비교하는 행위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쇼핑한다고 불러요. 쇼핑.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쇼핑 굿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굿에다가 s를 붙이면 이게 상품이라는 명사죠. 그리고 쇼핑을 해서 구하는 상품 이런 뜻이죠. 안 써놓으셔도 돼요. 시험에 영어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쇼핑이라는 걸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고를 선. 그래서 얘는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쇼핑 통해서 물건 사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 의류. 남자분들은 옷 살 때 정해져 있어요. 상표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거의 정해져 있죠. 회색 아니면 까만색. 그리고 옷, 몸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사이즈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옷 사러 가서 그냥 입어보고 대충 맞는 것 같으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백화점을 가도 2층부터 5층까지가 다 여성 의류죠. 거기를 몇 바퀴쯤 돌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돌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가면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쇼핑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의류? 여성 의류. 그럼 여성 의류 살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점. 백화점 가야죠. 대표적인 무슨 상점? 집심성. 또 백화점 가려면 어디도 가야 돼요? 아울렛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아울렛. 그게 뭐예요? 집재성. 그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이 전문품이 전문용품 뭐 이런 게 아니고 개념 봐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격 수준이 높은 유명품.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예요? 브랜드 있는 명품이에요. 명품. 그래서 그런 걸 판매하는 상점이 뭐다? 전문품점입니다. 그럼 전문품 살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 명품 살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백화점 가셔야지 뭘. 그럼 백화점은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 중에 어디로 분류했었다? 고차 중심지로 분류했었잖아요. 편의품 살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편의점. 그럼 편의점은 어디에 있어요? 저차 중심지에 있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연결하면 쭉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7개 점포 5개 정도 묻겠죠. 그래 놓고 개념 묻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상업입지론에서 공부하실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이제 상업입지론에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딱 2개가 더 있는데 204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상권의 획정 방법이라고 그래서 공간독점법, 시장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구별해 놓은 거 표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2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뭐 받을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 내용 설명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그냥 한번 외우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20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선정된 입지 가능 부지의 분석 방법이라는 것이 기억번 가능 매상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4가지 방법 정도가 됩니다. 제일 먼저 A번에 나와 있는 비율법, 그다음 그 밑에 B번에 나와 있는 유추법,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10페이지 C번에 있는 중력 모형, 그 다음에 D번에 있는 회기 모형. 요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3번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까지 27번, 28번 시험을 보면서 2번, 3번 낸 거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업입지론에서 공부하실 내용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실 건 누구다?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시면 입지론 중에서 공부하실 거 2번째가 이제 공허입지론이죠.
공업입지론에서는 두 가지 물어요.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비용 이론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입지 유형, 공업입지의 유형. 이 두 가지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 책 212페이지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 보시면 이 사람은 뭐의 입지를 찾고 있는다? 공장의 입지를 찾습니다. 공장 입지. 공업 입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업 입지를 어디서 찾아요? 생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 라고 보는 입장이 베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이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은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생산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에 공장을 입지시킨다라는 이론이란 거죠. 근데 그 밑에 C번 보시면, 그 밑에 C번을 보시면, 이때 베버가 고려한 비용 요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베버는 이 비용 요소로 생각한 게 첫 번째,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 비용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적 이익까지 고려를 해서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은 사람이 베버. 그래서 C번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D번은 그 최적 입지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최적 입지를 찾는 구체적 방법. 그래서 최적 입지는 최소 수송비를 검토하여,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누구를 따졌다는 거예요? 수송비를 따졌어요. 그래서 그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어떻게 했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첫 번째,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에 공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입지한다라고 봅니다. 별일이 없으면 공장은 어디다 세운다?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뭘 고려한 거예요? 노동비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비가 최소되는 지점으로 입지를 이전한다? 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어떻게만 했대요? 고려만 했대요, 고려. 두 번째 따지는 건 이제 최소 노동비 지점을 찾는 건데 그 최소 노동비 지점을 고려했다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등장하는 게 그 옆에 입지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삼각형. 그럼 그 213페이지에 있는 입지삼각형은 이게 수송비만을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수송비 최소 지점을 찾는 방법이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건 노동비와의 관계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215페이지 보시면 입지삼각형과 노동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입지삼각형과 노동비. 그러면 이 입지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곳에서 여기가 M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가 M2, 그 다음에 여기가 K입니다. 베버는 뭘 중시한 사람이에요? 수송비. 그러면 수송해야 될 물건이 두 가지라고 본 거예요. 지금 삼각형 그린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얘가 원료예요. 원료. 그래서 원료 중에 첫 번째 원료고 얘가 원료 중에 두 번째 원료라는 거죠. 어떤 물건 만들 때 원료가 딱 하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요 K가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운송하는 거랑 물건을 팔아먹으러 가는 제품을 운송하는 걸 비교해서 그러면 운송비는 두 가지를 고려한 거죠. 뭐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게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조금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제품은 조금 많이 움직여도 되는데 원료를 최대한 조금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또는 그 원료 중에서도 1번 원료를 최대한 조금만 움직여야겠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료와 제품의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그 운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아내는 모형이 이 입지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치가 이렇게 따져서 뭐 여기쯤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 지점이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이니까 여기다 공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입지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그려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서 가운데 P라고 되어 있는 지점이 뭐예요? 수송비 최소 지점이에요.
무조건 얘는 요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위치는 어디가 되는지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송비 최소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송비 최소점을 찾았는데 요 지점에서 쬐끔이라도 이동을 하는 순간 뭐가 늘어난다? 운송비, 수송비 늘어요. 근데 이쪽은 교통이 좀 발달을 해서 이만큼 이동해야지 10원의 수송비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쪽은 좀 교통이 불편해서 요만큼만 움직여도 10원의 수송비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쪽은 이만큼 움직여야지 10원이 늘어나고 또 이만큼은 요 정도 이동하면 수송비가 10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수송비가 똑같은 금액 늘어나는 지점,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씩? 10원. 그래서 그 10원씩 늘어나는 지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원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한 선을 등비용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등비용선이라고 부르는 건 최소 노동비 지점으로부터 뭘 이동시켰을 때 시장의 공장의 입지를 이동시켰을 때 늘어나는 수송비를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등비용선은 이와 같이 10원인 등비용선도 있겠고 이만큼까지 이동하면 뭐 수송비가 20원 든다 그러면 20원의 등비용선도 있을 테고 이만큼 늘어나면 이만큼 이동하면 뭐 30원의 수송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30원의 등비용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비용선을 그려놓고 지금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다 보니까 10원하고 20원 그 중에서 20원 쪽에 치우친 여기쯤에 뭐가 위치해요? L1이라는 게 있어요. L1 찾았어요? 네. 그럼 그 L1이라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요게 노동비 최소 지점입니다. 노동비 최소 지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노동비 최소 지점이 있을 때 공장은 무조건 P에서 L1으로 이동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동할 때 뭘 따져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로 L1으로 이동을 했더니 노동비용은 10원이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10원. 그러면 공장은 L1으로 이전한다? 이전한다 안 한다? 따져보시면 되죠. 왜? 공장을 일로 옮겼을 때 수송비가 최소가 되느냐를 따져보시면 아니 비용이 최소가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로 옮기면 뭐는 노동비용은 10원 줄어요. 근데 여기로 옮겼을 때 운송비는 어떻게 돼? 여기가 10원의 등비용선이고 여기가 20원의 등비용선이니까 여기를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대략 얼마쯤 수송비가 10원보다는 많고 20원보다 적은 한 16원쯤 되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위치가 10원하고 20원의 절반에서 어느 쪽에 가까이 있게 치우쳐 있어요? 20원 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쯤 한 16원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공장을 일로 옮기는 순간 수송비는 얼마가 들고 16원이 들고 노동비는 얼마가 줄어드니까 10원이 줄어드니까 총 비용은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느는 거죠. 얼마만큼? 6원만큼 늘어요. 그럼 공장은 L1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L1으로 옮겼을 때 줄어드는 수송비가 2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때는 공장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로 가면 노동비는 20원 줄고 수송비는 얼마 드니까 16원 드니까 최종적으로 비용은 4원만큼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은 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비 최소 지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15회 때 입지삼각형. 그 다음 세 번째 마저 읽으셔야죠. 212페이지 가셔서 세 번째.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최적 입지를 찾는 방법에서 D번. 최적 입지는 일단 최소 수송비 지점을 검토해서 거기다 입지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무조건 옮겨간다가 아니라 입지 삼각형을 이용해서 갈지 말지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 가지고 그래서 집적 이익, 즉 공장이 한 군데 모여서 생기는 이익을 고려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최대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용 요소를 어떻게 따져봤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냈다? 생산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다? 베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버가 최소 비용 이론, 그러니까 최소 비용 이론에서 그 공장의 최적 입지를 찾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었다니까, 입지 삼각형.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송비를 강조했던 배버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입지 형태가 원료 산지 쪽에다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요 입지 삼각형 상에 어느 지점쯤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M1이나 M2라고 하는 요 지점쯤이나 또는 요 지점쯤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짓는 원료 지향 입지라 불러요. 근데 공장을 어디다 지을 수도 있다. 이것처럼 시장 가까이다 지을 수도 있잖아요. P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장 지향 입지라 불러요. 그래서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시장 지향 입지와 원료 산지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원료 지향 입지를 비교하는 거 시험에 물어요. 그럼 이렇게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짓고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이유는 뭘 아껴보자는 거예요? 수송비 아끼자는 생각이에요.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짓는 거랑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거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별하실 때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짓는 이유는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의 성질이 중량 감소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의 뜻은 원료는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중량이 어떻게 되는 거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는 크고 무거운데 제품이 작고 가벼워지는 산업이 있다면 이걸 두고 중량 감소 산업이라 불러요. 그러면 크고 무거운 원료를 공장까지 옮겨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을 아예 어디다 지어서 원료 산지에다 지어서 원료는 조금만 이동시키고 가벼워진 뭘 이동시키자는 거예요? 제품을 이동시키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원료 산지에다 짓습니다. 근데 이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지향 입지 하는데 이 중량 감소 산업이란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원료는 크고 무거우니까 그 원료의 수송비와 제품은 작고 가벼우니까 그 제품의 수송비를 어떻게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든다? 원료 수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원료 수송비가. 그 다음에 원료지수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료지수는 제품, 완제품의 무게에 대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원료의 무게예요.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료는 크고 무거운데 제품은 작고 가벼워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1보다 커지겠지. 이걸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불렀어요? 대가리는 크고 팔다리는 조그만 뭐라 불렀어? 가분수. 그럼 가분수는 1보다 커 작어? 얘가 100만이요. 대가리는 100만이야. 근데 몸통은 만이요. 그럼 얘는 1보다 커져야 작아져요?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입지중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입지중량은 그냥 얼마보다 원료지수에다가 2를 더한 값이에요. 계산식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클 때를 뭐라 불렀으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라 불렀으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큰데 거기다 2를 더하면 당연히 얘는 2보다 커지겠죠. 또 작아진다는 분인데 대가리가 크면 뭐라고? 1보다 크다고. 그래서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 이것도 무슨 산업이라는 뜻이다?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고 무거운 원료를 이동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공장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료 지향 입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공장을 원료 산지에다 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용되는 원료가 부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원료가 썩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원료 산지에다 짓는 게 그만큼 유리하겠죠. 빨리 가공하기에. 그래서 공장을 어디로 간다? 원료 산지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짓는 세 번째 이유는 사용되는 주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가 있어요. 이걸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 부르는데, 이런 편제 원료, 국지 원료를 사용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공장을 어디다 세우면, 원료 산지에다 세우면 원료 구하기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원료 산지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산업이라서? 중량 감소 산업이라. 두 번째, 사용하는 원료가 뭐라서? 부패하기 쉬운 원료. 세 번째는 그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인데 그 중량 감수 산업이란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지향 입지는 이거랑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외우다 보면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만 외우셔라. 원료지향 입지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요걸 외우셔서 요 내용을 물어보면 아 공장을 어디다 세우는 거? 원료산지에다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되는 걸 물어보면 아 공장을 어디다 세우는 거? 시장에다 세우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지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서? 중량 증가산업이라서 그러겠죠. 그럼 중량 증가산업이란 말은 원료는 작고 가벼운데 제품은 무거워진다는 얘기니까 가벼운 원료를 운송하는 비용하고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비용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들겠다? 제품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원료지수 구해보면 얘는 대가리는 작고 뭐가 커지는 거예요? 몸통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1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하는 입지 중량은 당연하게 얼마보다? 2보다 작아지겠죠. 이게 중량 증가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완성된 제품이 썩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기가 쉬운 제품을 생산해내면 썩기 전에 빨리 팔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어디서 생산하는 게 시장 근처에서 생산해서 만들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팔러 가는 게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용되는 원료 중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보편원료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료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으니까 공장은 말 그대로 어디다 세워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뭘 줄이려고? 제품 수송비라도 줄이려고 운송비를 줄이려고 어디다 세운다? 시장 근처에다 세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구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공업입지의 유형은 원료지향 입지와 시장지향 입지 이 두 개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200페이지더라. 218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 지금 설명드린 시장지향 입지라는 거와 원료지향 입지라는 것도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장의 입지 형태 중에는 뭐도 있고 노동지향 입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지향 입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지향 입지인가요? 자유지향 입지인데 자유를 지향하는 상관없습니다. 자유입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적환지 지형 입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탈족산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도 물어요. 얘네들은 구별하는 걸 묻는 거고 얘는 개념 묻고. 그럼 이런 그대로 3번의 노동지향 입지는 공장을 입지시킬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동비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싼 곳을 찾아서 입지하는 형태의 공장을 노동지향 입지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숙련공은 필요 없고 그냥 노가다 될 사람만 있으면 되는 섬유산업 같은 거. 기계가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냥 완성된 의류 같은 거 옮길 줄만 알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요 가는 거 대표적인 게 노동지향 입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류산업 같은 게 옷 사서 입어보시면 어디가 많았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제 점점 옷 사서 입어보시면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많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 이제 베트남도 이제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래서 얼마 전에 청바지 샀는데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그런 산업들이 다 뭐다? 노동지향 입지. 근데 옷은 되게 좋던데. 4번 집적지향 입지는 집적이 뭐예요? 공장이 모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공업 같은 거예요. 자동차 공장. 자동차는 부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품을 생산할 공장이 주변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이 한 군데 모여야 유리한 공장, 집적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5번의 자유지향 입지는 이 공장은 수송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세워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자유지향 입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적환지 지향 입지는 적환지점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환지점이라는 건 이 적자가 실을 적자고 환자는 바꿀 환자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바꿔 실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산업이냐면 정유산업 같은 거 기억하면 돼요. 정유. 그러면 정유산업의 주 원료는 원유죠. 원유. 기름을 정제하는 거니까. 그럼
그럼 정제되기 전에 원유를 실어 올 때는 어디다 실어 와요? 배에다 실어 올 거 아니에요, 배에다. 그럼 배에다 실어 와서 이걸 우리나라에다 팔아먹으려면 옮겨 실어야죠. 그럼 그 옮겨 싣는 지점에 뭘 세워서 정유 공장을 세워서 그 원유를 가공하자마자 옮겨 실어서 내다 파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정유사업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항구 근처에 있잖아요, 항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적환지 지향입지입니다. 옮겨 실는 곳에 뭘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 그런 게 적환지점 입지. 탈족산업은 그 탈이 벗어날 탈자고 족이 발족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탈족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영어로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말이 있어요. 리.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발이고 루스가 벗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벗을 탈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업이고. 그래서 발을 또 한자로 바꿔서 족, 그 탈족 산업. 그럼 얘는 뭐예요? 발이 묶일 필요가 없는 산업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입지를 아무 데다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랑 비슷하다? 자유지향 입지랑 비슷해요. 근데 자유지향이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탈족 산업들의 특징은 입지를 별로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는데 이왕이면 노동자들이 유리한 쪽에 입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인근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대도시 인근이나 아니면 아예 공기 좋은 곳에다 공장 짓는 거. 그래서 뭐 산꼭대기다 짓든가 도시 한복판에다 짓든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뭐란다? 탈족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IT 산업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판교라는 데에다가 무슨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뭐 잔뜩 했잖아요. 무슨 뭐 걸그룹 공연 보다가 무너져갖고 그 지하철 뚜껑 무너져갖고 사람들 떨어져서 죽고 했던 동네. 거기가 다 뭐예요?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탈족 산업. 또는 뭐 제주도에 본사 갖고 있는 뭐 다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보시면 돼요? 탈족 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 입지론에서는 배버의 이론을 묻거나 입지 유형을 묻거나 둘 중에 하나 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지론입니다. 원래 욕심은 지대론하고 도시 내부 조건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 지대론하고 도시 내부 구조론 마저 설명하고 정책론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시간은 지금 시간이 딱 1시니까 10분까지 풀어보세요. 다만 10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풀어보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아직 설명은 안 드린 거니까 안 풀어보셔도 상관없고 9번까지 풀어보시고 해설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